자, 이제 본격 선거운동 앞두고요.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행동과 말이 구설수에 올랐는데 2차 TV 토론 직후에 그 발언이 이제 논란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주택 공급에 관한 토론 중에서 이재명 후보 20평 정도면 2, 3억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심상정 후보가 어느 지역에 20평에 2, 3억짜리가 있느냐라고 물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포 이런 데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이제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실수하셨죠. 그런데 이제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시세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분양가 2, 3억 정도에서 청년주택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김포 시민들은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거죠. 근데 이 화나 있는데 여기다가 더 화나게 만들었던 분이 있어요. 최민희 전 의원이 팩트체크합니다. 김포에 3억 2천만 원짜리 원도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 2, 3억짜리 아파트도 있네요. 라고 했다가 지금 김포 시민들이 더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도 김포 쪽에 민주당 의원분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정말 상당히 곤혹스럽고 주말 내내 죄송하다라는 얘기만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김포 시민들을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김포 시민들은 저번에 GTX 이 문제도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정부가 결정 안 해줬고 본인들을 폄하하는 발언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좀 악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후보 둘 다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 제대로 토론회를 봤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한국 사회에서 집값 얘기하는 거니 그 일종의 금기어예요. 제가 볼 때. 집값이 너무 높다 그러면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하고요. 너무 낮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2, 3억 원이라고 얘기하면 평생 자산이 집인데 우리 동네를 이렇게 취급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 동네 집값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처럼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분노하는 여론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발언 내용을 보면 저는 심상정 의원한테 좀 말렸다고 생각해요. 심상정 의원이 왜곡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발언 원문을 그대로 보면요. 그러니까 LTV 8, 90% 정도, 주택담보 비율 8, 90%거든요. 그거 얘기하면서 12억짜리, 9억짜리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월 330만 원을 LTV 90%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억 정도 돈 벌 정도 사람이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LTV를 기준으로 해서 물어본 거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성원가와 건축 요건 이런 것들 시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얘기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심상정 후보가 거기다 다시 되묻죠. 그걸 가지고 물어야 되는 건 그 논지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청년들한테 분양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했던 것인데, 심상정 후보는 2, 3억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 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얘기가 가면서 일종의 심상정 의원이 왜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양가를 통해서 분양가 기준으로 LTV를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반값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주택 토지라든가 아니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반값으로 현재 시세로 공급을 하면 네. 거기에 8, 90% LTV를 적용하면 2, 3억 정도에도 이제 순수하게 자기가 돈 가지고 있는 2, 3억 정도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건데 심상정 의원은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죠. 현재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얘기가 이상하게 비틀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전략에 말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본질은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은 아닌 건 맞아요. 네, 이번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인데요. 열차에 탄 윤석열 후보와 참모들의 모습인데 윤석열 후보가 맞은편 좌석에 발을 올리고 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구두발이라는 점 이런 부분 때문인데 선대본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지방 순회를 하다 보니까 발에 경련이 왔고 잠시 좀 올려놨다. 이 해명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해명이 더 안 좋은 여론을 만드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경련이 일어났는데 다리 꼴 수 있느냐 이렇게 당장 얘기하잖아요.
저도 종종 밤에 잠자다가도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몸을 거의 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그 경련이 일어났는데 다리를 쭉 뻗고 있는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다리를 뻗었다 하더라도 구두를 신고 다리를 뻗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 구두발 문제를 얘기를 안 하고 달리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더 분노한 여론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 지난번에 이제 TV 토론할 때도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태도가 다시 나왔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적폐 이른바 이제 보복 수사 발언과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흥미로웠어요. 재밌었다기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로 올라갈 때마다 이런 발언 나온다. 조심해야 된다. 이걸 조언을 했거든요. 딱 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 지지로 올라가거나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게 먹힐 때마다 꼭 실수가 그 다음에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지금 검찰공화국 만들 거냐 이런 얘기가 바로 되치기로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이제 지금 그 언론사를 파산시키겠다 이런 발언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윤석열 후보가 나중에 뒤늦게 수습하느라고 애를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철도노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몸에 밴 특권 의식 같다. 몸에 뱉다고 하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자꾸 몸에 밴 뭔가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특권 의식처럼 아니면 그렇게 약간 오만한 태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여론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성철 교수님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면 사실 방금 구두발 사진 같은 경우에 이 사진이 기자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선대본 참모들이 찍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꿈과 미래가 있던 분인데 이 사건을 갖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징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열정 열차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호남의 품에 안기겠다라는 거창한 포부가 있었는데 이걸로 싹 뒤덮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도 상당히 아픈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책 공약 꼼꼼히 살펴보지 않습니다. 후보의 말과 저런 사진 하나를 갖고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 지지 여부를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변명하지 말고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감입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유감은 사과가 아니에요. 그냥 섭섭한 마음 아직도 갖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뜻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있었던 선대위 관계자를 징계하지 말고 윤석열 후보를 징계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해봐요, 마지막 지금. 말씀으로 아니, 지금 듣겠습니다. 정과 기자가 사본부터 잘못한 음주운전 게 다 아닌데. 얘기해요 지금. 네. 자, 오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일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검사 건수가 적은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5만 명대 이어갔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접종, 백신 접종을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 4,619명. 검사 건수가 적어 확진자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도 사라지면서 닷새째 5만 명대입니다. 재택치료자는 23만 2,086명으로 하루 새 17,000여 명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령층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4주 60살 이상 확진자 비율이 8%였는데 지난주 11.7%까지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06명으로 17일 만에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고령층 위주의 관리와 감염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선 오늘부터 전국 경로당이 문을 닫고 노인복지관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됩니다. 백신 4차 접종에 대한 윤곽도 나왔습니다. 대상은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 이후 석 달이 지난 만큼 고위험군 중심으로 추가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18살 이상 미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오늘 시작됩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과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연장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내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가 광화문에서 예고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불법 요소가 나오면 불가피하게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집회 금지 명령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경찰에서 현장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선 내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수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 대한통운이 대화에 응하기 전까지 본사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오늘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주장과 대화 거부, 노조 죽이기를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며 이번 주부터 끝장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습니다. 택배노조는 21일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거부할 경우 택배노조 전체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CJ 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의 여행 금지 조치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현재 281명의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지난 11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행 금지 발령을 예고했을 당시 341명이 체류했던 것과 비교하면 60명이 줄었으며 내일까지 약 100여 명의 체류 국민이 추가로 철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체류 국민은 선교사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등이 대다수이며 공관원도 포함됐습니다. 다양한 경기도 이슈를 알아보는 톡톡 지방의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의당 소속 송치영 의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총국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감사패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는 우수 의정 대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예, 지난주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고요. 칭찬받아도 충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경력 단절 등으로 힘들어하는 여성의 직업 능력을 개발해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또 국가적으로 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수년 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관심이 좀 줄어들고 예산도 좀 줄어서 종사자들 처우가 열악해지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역할 분담해서 대책을 만들고 조례도 제정하며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역에서 센터장님들이 오셔서 우리 단체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수 의정 대상은 뭐 여러분이 받는 것이기도 한데요. 제가 상을 많이 못 받았더니 우리 위원장님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다른 우리 의원들이 양보해 주셔서 제가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가 약자의 편에서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고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약자의 편에서는 조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더 깊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 대한 그런 힌트도 좀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 상임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해고 불안에 시달리거나 갑질의 눈물 흘리는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게 되어 피해자와 보육교사 노조로부터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청소년 활동가로부터도 감사 인사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던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잠시 후에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 해당 상임위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변화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히 경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은 과도한 경쟁 체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청년은 결혼도 잘 못하고 또 결혼해도 경제적 이유로 아기를 낳지 않아 인구 감소 시대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계속 있어 왔고 경기도는 먼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었죠. 경제 성장 속도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민주시민 의식과 문화 의식으로 인해서 불평등과 차별이 더 크게 문제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편한 세상을 만드는 일,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 여성가족국이고요. 최근에는 평생 직장 개념도 희미해지고 있어서 해마다 정년퇴직하고도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는 은퇴 인구가 수십만 명씩 한 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자를 위한 교육 등으로 평생교육이 시작했다면 이제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0세부터 여성가족국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집 돌봄을 받으며 성장을 시작해서 나중에 늙어서는 90대에도 평생교육국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여성, 어린이, 평생교육 그리고 다문화까지 네 가지 키워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문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송 의원께서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지원 조례를 제의하셨고 발의도 하셨고 통과도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도의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학교 정규 교육이 대학 입시 위주 교육이 되었고요. 극심한 경쟁 교육에서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우리 경기도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 참여 활동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건강한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례가 갖는 특징은 청소년이 피교육생이 되어 교육을 받는 수동적 교육을 넘어서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활동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강사가 되기도 하는 등 또래 집단 공동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공동체의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 개념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겠다. 말씀만 좀 들어보면 충분히 취지에 공감할 수 있고 좋은 조례라는 생각도 드는데 민원 전화가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송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께도 같은 민원 전화가 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였습니까? 예, 반대하시는 분 전화를 받고 이제 누구신지 물어봤습니다만 뭐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셨는데 학부모 단체의 대표라고 하셨고요.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단체로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 국민운동 뭐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총 72건, 뭐 이메일로 24건, 뭐 팩스로도 여러 건 반대 의견이 접수되어서 살펴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들께서는 엄청난 많은 문자를 받았는데요.
반대하시는 이유는 이 노동 인권이라는 개념이 반헌법적이다라고 주장하시고 뭐 인권 교육한다면서 동성애자 옹호 교육 시키는 거 아니냐, 또 민주시민 교육한다면서 공산주의 의식화 교육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많이 말씀하셨고요. 공부하는 아이들 학습 분위기 흐트러뜨리는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시는 학부모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았고요. 이분들과 통화하면서 우리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의 민주시민 교육에도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 지난주 금요일 우리 본회의에서요, 제적 92명 중에서 91분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해주셔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직접 발의하신 조례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보육교사들을 위한 조례를 담았다고 들었습니다. 통과도 됐고 발의도 하셨는데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대한 그런 조례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시듯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되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 보육교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우수한 교사들은 떠나고 새로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질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일하면서 업무가 너무 고되고 갑질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사고가 계속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작년 초 보육교사 갑질 문제로 인한 갈등 끝에 해고당한 교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육교직원을 위한 전담 창구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의 생애 첫 번째 선생님인 우리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 현장에서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우리 보육교직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올해부터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우리 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게 할 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전담기구도 설치돼서 전문성 있는 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육교사 처우와 근무 환경 조사를 위한 연구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평택항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평택항에 자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해고 노동자 복직 투쟁 현장이 그곳에 있다면서요? 어떤 일입니까? 예,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하청 용역업체 교체 과정에서 재계약, 즉 고용승계 거부 문제로 작년 12월 31일 엄동설한 한겨울에 수년간 일하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되어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한진이 대주주이지만 우리 경기도도 5%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도의원인 저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택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이 항만 운영권을 이용받아 국가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수출입 컨테이너를 선박에 싣고 내리는 국가 기간 산업시설입니다. 거대한 기중기와 트레일러 등 중장비가 바쁘게 움직이는 위험한 산업 현장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서평택항에서 대학생 이선호 군이 사망했던 사고가 있어서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국가시설에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주를 이루어서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불법적으로 하청 용역회사를 중간에 끼워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 3년마다 경제입찰을 통해 용역회사를 바꿔가며 현장의 노동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자 복직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데까지 제가 전력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영 경기도 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